자, 저는 아까 우리 처음에 발표하신 교수님도 번역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현재는 교양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인문학을 전파하는 일을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전파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좋은 기회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놈의 계엄령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됐는데 자, 어쨌든 제가 좀 빠르게 읽는 걸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짧기 때문에 충분히 15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글의 제목은 포스트휴먼 시대 도덕적 상상이 가능함이 영화 가타카 분석입니다. 영화는 1997년 영화지만 제가 외국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제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한 축으로 가기가 힘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출발을 주고 싶으시죠? 저를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불완전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추가적인 부담을 원치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유전학자의 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사랑으로 출산을 했지만 사랑으로 출산한 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유전학자한테 찾아가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그때 유전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공상과학 장르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인간 신체의 완벽함에 대한 실험, 인간 본성에 관한 수백 년 된 믿음의 붕괴로 인한 도덕적 패닉, 유전적 그리고 신경계적 자본의 척취적이며 이윤추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미래를 공상과학 장르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정상, 생물 다양성, 장애 사이의 물리적 경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다. 영화 가타카는 과학 개념을 매개로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품의 공동 프로듀서인 스테이시 셔는 이 가타카를 공상과학 스릴러라고 장르한다. 작품의 주인공 빈센트 프리먼이 다니는 가타카라는 항공 우주회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주인공의 정체성을 압박해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본 작품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앤드류 니콜은 가타카를 생명윤리 텍스트로 본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강화되지 않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적 차별 문제, 둘째로 유전적 예측에 갖는 문화적 함의의 측면, 마지막으로 인간을 바람직하지 않은 형질 및 불안정성의 제거 문제 차원에서이다.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발견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과학적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유전적 결정론과 우생학은 독특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타카는 우생학과 관련된 생명 윤리를 다루는데 이것을 유전적 결정론을 사회에서 수용한 것으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가타카는 유전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묘사하는 유전과학자들이 구축한 블랙박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것은 유전자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기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유전자에 불과하다고 믿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고한다는 의미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유전적 결정론은 탄생과 동시에 인간의 일생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발바닥에서 채취한 피 한 방울로 그의 신경계 질병, 우울증, 집중력 장애, 심장질환, 조기 사망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예측들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떤 유전적 텍스트로도 심장 박동수를 이야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이렇게 자세한 유전적 예측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측대로 될 것이라는 가정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유전적 예측력을 아주 강력한 것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 인간의 삶에 제어를 거는 사회적 제동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가타카는 다음에 두 가지 인용문으로 시작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대자연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만 대자연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미국의 생명윤리학자 윌라드 게일린의 이야기이다. 두 가지 인용문의 내용이 서로 병치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 작품이 자연 혹은 신의 섭리와 질서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 가능성 그리고 개입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주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첫 번째로 인간 향상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여 살펴본 후에 이런 시대에 인간의 몸이 갖는 의미를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자, 이 부분은 원고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완성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가타카를 분석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인간 형상의 필요성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아 SF 장르가 가지는 미래에 대한 식견과 그 경고가 주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그 원고의 내용은 주로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영화 속에서 유전적으로 강화되지 않은 자들은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앙적 출생자, 결함자, 신의 아이로 불리며 공식적 명칭은 유효하지 못한 자, 무효자 혹은 적절하지 못한 자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조작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유효자, 그러니까 적절한 자라고 번역될 수 있고요.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유효자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무효자를 빌린 사다리, 위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 속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의 전체가 아니면 부분으로 분해되는 존재이고 그 부분을 기계가 읽어냅니다. 이런 점은 작품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 판독 방법을 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타카 세계의 사람들은 혈액, 머리카락, 소변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읽어내고 영화 속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유전자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한 차별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주인공 빈센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차별은 현대의 인종차별주의나 계급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무효자, 적절하지 못한 자 빈센트는 하층 계급에 자연스럽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영화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전 세계에서 시험을 1등하더라도 DNA 검사 없이나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품의 제목 가타카가 DNA 연계설별 GATC의 복합어임을 의미하는 것을 볼 때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관점은 바로 과학으로 조작되는 인간의 정체성 형태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타카의 세계에는 DNA 브로커가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전자 성질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바로 빌린 사다리 위장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태어난 작품의 주인공 빈센트는 신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나 무효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혈액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회사의 그 면접관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소변 그릇을 주는 겁니다. 소변 그릇을 줘서 이게 만약에 통과하면 이게 면접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 소변 그릇을 보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꿈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그가 우주항공회사 가타카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회사의 청소부가 되는 길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청소부로 일하다가 결국 DNA 브로커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유전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가타카라는 우주항공회사에서 정식으로 우주 비행을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 결정론으로 강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유전적 결정론이 세상의 참의 상태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유전적 조작은 강화된 인간의 행동 및 임무 수행 능력이 실제적으로 좋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전적 결정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강화된 인간이 강화되지 않는 인간보다 수행 능력이 뛰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빈센트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무효자로서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부모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학교도 놀이터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둘째 자식은 유전자 조작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유전학자가 동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으로 1000번을 임신해도 얻을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진 유효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빈센트와 안토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겁쟁이 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바닥과 수영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제 빈센트가 동생 안톤보다 수영을 못합니다. 하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체력적으로 본인이 동생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빈센트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빈센트는 동생을 수영해서 이겼을 때 바로 프리맨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빈센트 성이 프리맨이에요. 프리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센트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연인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 달러를 뛰어넘고요. 시간 때문에.
자, 회사에서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과 함께 데이트로 어떤 피아노 연주회를 갑니다. 피아노 연주를 가는데 연주자는 손가락이 1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주자와 연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빈센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가락이 12개이건 아니건 간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연주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다 방식 때문에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연인인 아이리는 그 연주곡 자체가 12손가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오냐면 빈센트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설사 그 가타카 세계에서는 이게 불법일지라도 노력을 해서 그 세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인 같은 경우에는 가타카 세계의 교리인 생물학적 결정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서는 연주를 노력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장비를 타고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안 되는데, 가타카에서 유전적 완벽주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인공 빈센트가 이제 어떤 유전적 성질을 빌려와서 빈센트가 빌린 사다리가 된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제롬 모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전적 우성 인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성 인자를 이 빈센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지금 이 포스터를 보시면 그 포스터 중간에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DNA, 그쵸? DNA 모양인데,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빈센트는 이 제롬 모로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오줌도 차고 다니고 피도 여기에 묻히고 다녀요. 그래서 회사에서 출퇴근할 때는 우리가 왜 그런 무슨 방검사 같은 거 할 때는 딱 하고 출퇴근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피를 읽어서 이게 유전적으로 우성인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사는데 그 집에 1층, 2층에서 사는데 그 집에 있는 침대 모양이 이 DNA 분자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층에서 그 유전적으로 우성인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은 1층에서 하반신 불수로 어깨가 굽은 채로 있고 2층에서 빈센트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굉장히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가진 신체적 장애가 이 신체적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적 우월성이 사실 장애라는 겁니다. 유전적 우월성이 장애가 돼서 그래서 그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적 우월성을 가진 그 유진에 대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그 극복할 수 없는 기대가 그를 불구로 만들었고 수영 대회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불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끝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고 계신 분은 5페이지 끝인데요. 작품의 마지막에 빈센트가 트리톤 탐색 우주선에 탑승하는 동시에 유진은 2등 수영 메달을 목에 걸고 빈센트가 자신의 몸에 나온 입자들을 태우던 소각로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인이 빌린 사다리가 돼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빈센트는 가타카라는 회사에 출퇴근을 할 때 항상 소각로에 들어가서 온몸을 빡빡빡빡 문질러요. 온몸을 빡빡빡빡 문질러서 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만 만져도 여기 제 DNA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어서 이 입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소각로에 들어서 온몸을 빡빡빡 문지르고 이제 그 불구자지만 우성의 DNA를 가진 사람의 소변을 여기에 차고 피를 차고 출근을 하는 건데 이제 작품의 마지막에 빈센트는 자신의 꿈을 실현을 합니다. 꿈을 실현을 해서 우주 비행사가 되는데 이제 작품의 마지막에 그 우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제 빈센트가 온몸을 빡빡빡빡 문질러던 소각로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 작품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으로도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일단 일본어로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글을 완성하도록 하고요.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